모두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뉴스를 볼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우리나라에서 방통위원장은 방송구조 개편과 종합편성 채널의 승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전반의 정책과 규제 시행을 도맡은 실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 하마평으로 오른 인물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평가 어떤지 미디어 비평에서 다뤄보죠. 사교육 일타 강사에 대한 수익 제한 규정이 있다? 팩트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지난 한 주간의 미디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최근 언론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 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그 면직 효력을 멈춰달라는 재판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요 나왔는데 지난 6월 27일자 그 뉴시스에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유지 결정의 즉시 항고 보도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재판부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 정지에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면직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반발하고 27일 그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그 서울행정법원 행정 1구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심에서는 면직 처분이 유지가 됐군요. 네. 그러면은 정치권의 목소리도 궁금한데요.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야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임 후보 지명자도 과거 언론 탄압과 언론 사찰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토론회나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MB정부의 언론 사찰이나 통제에 이 특보가 앞장섰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하지만은 다른 의견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요, 2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에 거의 임명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질의에 그렇게 보인다. 다들 또 그렇게 본다 하며 참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이어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은 그 학폭 문제 그리고 친정방송 체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시대가 좀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민주화가 87년에 시작한 건데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라고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관심이 낮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영방송의 구조 개편과 종편의 승인, 또 지역 민방 허가와 승인 등 방송 전반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방송통신 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의 규제 정책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씨의 흉악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7일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밀실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유정 씨의 범행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예. 이 방송에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정 씨의 고등학교 친구들의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이 담겼는데요. 물론 방송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시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해보는 시의성 있는 기획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정 씨의 자폐 성향에 대해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도 자폐 성향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방송은 반복적으로 자폐 성향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내고 정유정과 자폐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디어오늘 6월 21일자 정유정 다룬 SBS 그 아래 변형적인 구태 보도라는 비판 쏟아진 이유, 이 보도에 따르면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발언 중에 자폐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지만 자폐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마치 자폐가 정유정 범행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와 연관된 뉴스 기사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겁니다. 네. 미디어오늘은 이제 부정확한 보도를 인용한 언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조사해 보니까 방송 직후 타 언론에서 자폐와 정유정의 범행을 연결짓는 보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몇 개만 살펴보아도요. 서울경제는 정유정 자폐 성향 보인다는 전문가들 그 몇 가지 이유.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는요. 그알 단독 확보 영상서 정유정 사폐 아닌 자폐 성향 드러났다. 그리고 뉴스와는 정유정 아스파거 증후군 머리 자르고 슬리퍼 범행 때 행적 특이. 또 MBN은 정유정에게서 자폐 성향 보인다. 전문가들 진단 이유는. 이와 같이 많은 언론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를 통해서 사실에 대한 검증보다는 자폐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들이 볼 땐 방송에서 자폐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번 정유정 사건의 원인이 자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나온 인터뷰가 다른 언론에 인용이 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확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베껴쓰기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영상 봤는데요.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들이 인터뷰에서 자폐 성향과 범죄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곳은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입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장애는 개인의 반사회적 범죄를 규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모습들에 대한 묘사만으로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를 진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고요. 네. 범죄자의 동기를 자폐와 연관짓는 언론 보도의 양태는 장애를 낙인화하는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와 자폐 증상을 연결해서
자폐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낙인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네. 오히려 자폐증을 가진 이들은 범죄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단체는 계속해서 해당 기사들은 잘못된 인식을 재생산하며 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그 한국자폐인 사랑협회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방송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도 이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그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서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한다고 했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그 잘못된 편견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회는 앞으로 그 정신장애와 관련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 자폐를 범죄와 연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정 씨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뭐 차별적인 용어의 사용이나 뭐 욕설, 비하어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심층보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하고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 문제가 우리 언론에서도 개선되려면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통위원회를 둘러싼 언론계 동향과 정신장애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신중함에 대해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한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생생경제 들으셨군요. 어떤 내용 먼저 볼까요? 네, 전문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 전문 프로그램은 특히 구체적 수치나 자료 등이 뒷받침돼야 신뢰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모니터 결과 원론적인 답변, 구체성이 부족한 주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엔 수소차의 글로벌 경쟁력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수소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이유와 과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 여러 부분을 두루 짚었습니다. 진행자는 또 수소전지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청취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출연한 전문가의 답변 내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너무 공포감을 갖는 건 아주 안 좋다. 수소 충전소 님비 현상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캠페인을 많이 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세뇌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로서 안전한 기술이라고 볼 만한 이유나 안전성 검증 실험을 언급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분석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주장만 있고 안전성에 대한 세뇌 교육 등을 언급하다 보니 안전하다는 주장을 강요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또 6월 19일 경제가 먼데이 코너에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행사 기간이 기니까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두바이, 상하이 성장에도 엑스포가 기여했다 등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경제 프로그램 치고는 원론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앞서 설명한 부분과 비슷하게 아쉽지만 긍정평가도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6월 19일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를 다루면서 진행자가 산업용은 저렴한 편이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안 되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출연자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네. 이에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덜 올린다. 국민이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이 전기를 아껴 쓰기만 하면 전력 수급 우려가 해결될 문제라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탓인지 단편적으로 다루고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만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편성했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와 이에 따라 시행 중인 대응책 등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 한국전력이 전기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알려줘 유용했습니다. 전날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 다음날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를 민첩하게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생생경제는 또 청취자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네, 청취자의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터뷰에 대해 짚을 짚고 싶은데요. 지난 6월 16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근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6월 1일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타다 등 유사한 서비스 재개 전망에 관심이 높습니다. 심야 택시난 등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날 인터뷰는 타다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은 그럼 이제 타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먼저 떠오를 텐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네. 청취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방송이 또 좋은 방송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해 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편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생생경제 모니터인데요. 네. 개편 직후에는 국제 이슈 등 체감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주제가 많았고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2주간은 어려운 주제라도 청취자가 꼭 알아야 하는 이슈라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쉽게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5주에 걸쳐 다뤘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이 패소한 사안에 대해선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해 6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고 엘리엇의 한국 정부가 패소한 건은 정치 권력과 재벌 유착으로 배상금 1,3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건으로 중요한 경제 이슈입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또 전달력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최근 좀 시끌시끌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 발언이 전해진 걸로 알려지면서요. 이른바 불수능, 킬러문항 논란이 일었고 네. 연임 인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고소득 일타 강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 원, 200억 원 가는 것을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 라면서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래야지
불주용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킬러분할과 관련된 강사들 수익의 불법성과 별도로 현재 법과 규칙상 이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한이 한도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 강사의 수익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네.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 활동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러면서 범죄를 보는 게 아니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사교육업계 강사는 고소득자라고 해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활동을 할 뿐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 총장이 언급한 사례는 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강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전직 수능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킬러 문항에 들어간 문제를 학원에 팔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학원에 스카우트된다. 이런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현행법상 수강료에 대한 초과 이익은 규정된 게 없습니다. 네, 대신 학원의 교수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교수비 조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학원이나 교수소를 설립할 때는 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수강료를 얼마나 받을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네. 가르치는 분야가 입시, 외국어, 예체능인지 또 교습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구분에 따라서 학원비 단가를 명시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또 개별 학원이 이 교수비 기준의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싶다면 심의를 신청해서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된 교수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수비 상승률, 교습 시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합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법에 교습비 기준이 있군요. 네, 학원법 15조에 있습니다. 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약제 학원법인데요. 이 15조 교습 규정을 보면은 이 항의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의미는 실비로 정한다. 또 같은 조 3항의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액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학원 강사들의 인건비가 비싼 지역은 좀 더 비싸지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 현장 학원 강사뿐만 아니고 흔히 많이 하시는 인터넷 강의라는 강사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사가 현장 강의에 또 출석한다면 현장 강의를 하는 학원에 별도로 강사 등록을 해야만 교습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변 땅값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정을 해야 하는 기준치라고 하면 이게 법적 상한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전문가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교습비 조정 기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편차가 좀 크다는 건데요. 2019년 12월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문서장이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진학도 교습비 조정 기준의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 따르면 이 교습비 조정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서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진학도 교습비 조정 기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134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는데요. 이 4곳 중 3곳은 이 판별할 기준이 없어서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했다는 거죠. 또 이 교습비 조정 기준 최종 개정 시기가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개정 주기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일타 강사들도 논란의 그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네. 일타 강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들이 이 교습비 조정 기준을 어겼는지는 물론 이 교육청의 조사 등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보통 이 대형 온라인 사교육 업체의 경우에 이 수강생이 수만 명 단위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고요. 또 강사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2017년 독서신문이 강남, 목동 등 10곳의 종합반 평균 학원비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교습비 단가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가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습비 기준을 지키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일타 강사의 수입을 초과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수익이
올라갈 수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정리를 하면 현행 학원법상의 개별 학원이 받아야 할 교습비 기준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 학원에서 그 이상의 교습비를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습비 기준이 있지만 수요가 많아서 학생이 몰리면 강사가 올리는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강사의 수익을 제한하려면 수강생을 제한하든지 수강생당 단가를 낮춰야 하므로 학원 강사들의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강사들이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건 법에 정한 교습비 기준액을 근거로 본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한 이후에 또 계속 논란인데요. 최근엔 이 천일염 등 소금을 사재기 하는 움직임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천일염 사재기 지구는 없다면서 진정에 나섰지만 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천일염 거래가 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을 통해서 천일염에서 시작된 품귀 현상이 맛소금으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맛소금이 부족해지면서 조미김 생산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조미김을 새로 못 만들고 있어서 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 한국산 조미김이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박자를 냈는데요. 이 식약처에 따르면 맛소금은 정제소금으로 제조하는데 이 정제소금은 필요하면 즉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정제소금 생산량의 약 5에서 6%가 맛소금 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맛소금 영양은 충분하고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좀 따져봤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천일염이나 맛소금 사둬야 하나 싶더라고요. 네. 오늘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천일염과 맛소금의 차이부터 우리가 알아볼게요. 네. 천일염은 이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말합니다. 흔히 붉은 소금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보통 채소나 생선을 절이거나 김장할 때 많이 사용하죠.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고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자연 상태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따라서 소금의 맛과 질이 좀 달라집니다. 네. 반면에 정제소금은 바닷물을 농축 정제에 제조하는 소금으로서 이 장비와 기술만 있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제소금의 생산량은 연간 약 17만 1000톤이고 이 중 6%인 1만 톤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맛소금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맛소금은 이 주 원료인 정제소금에 다양한 부원료를 넣어서 가공한 제품인데 주로 구이, 무침, 조리 등의 요리에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 이걸 보면 이 맛소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해수와 설비 능력만 있다면 정제소금은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맛소금의 공급 부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맛소금 사재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맛소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조미김 못 만들고 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이건 주요 생산업체 여러 가지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답을 좀 받아봤더니 이 당장 조미김 생산을 중단할 만큼 소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현재 맛소금 공급은 원활하며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다. 또 소금 유통업체 측에서 공급이 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업체는 재고가 많이 있어서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답변들이 왔고요. 한 업체에서는 맛소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주문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 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합리가 계속되면 맛소금 차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역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좀 정치권의 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리를 하면은 맛소금 공급 안 돼서 조미김 못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맛소금의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제 소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데다 아직까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진 조미김 생산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체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좀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천만 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짜 보험이 있다니까 솔깃한데요. 네. 최대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고요. 내용은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거고요. 이게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이 해당 지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또 이 실업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주소를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보험 보장기한 역 지자체도 다른데요. 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 항목, 보장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예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이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공개사고가 상해사고, 감염병 사망 등의 항목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세종특별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스쿨존, 뺑소니 무보험차, 실버존,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돼 있는 시민안전보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지자체별로 보장 범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험이라는 건 맞죠? 아니었습니다. 딱 두 곳이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이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용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은 운영을 했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보험금 지급률이 10% 더 낮다, 내외로 낮다고 판단을 해서 2020년부터 보험 가입을 중단했고요. 당진시 역시 같은 이유로 2019년부터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행안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측에서 네. 내년부터는 도지자체도 모두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 국민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이 사고 접수와 보험료 청구는 이 피공제자가 직접,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된다면 네. 살고기 있으신 그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청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주장은 현재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용인시와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할 예정인 내년부터는 완전한 사실이 됩니다. 네. 맞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켄트의 소커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